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툭하면 성지 순례하듯 봉하마을로 떼지어 다닌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오전 7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내정도 중요하지만 외교도 중요합니다. 이제 곧 매우 중요한 외교 행사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일본, 미국 정상들과 회담을 합니다. 특히 일본 정상과는 33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주 유엔 총회에서 회담한다. 양국이 모두 흔쾌하게 회담하자고 했다. 지금 시간을 조율 중이다. 강제징용 등 갈등에 대한 현안을 다룰 것 같다. 그리고 바이든과도 4개월 만에 다시 정상회담을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꾸준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매우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매우 긴밀하게 협력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안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보. 지금 북한은 한국과 남한이죠. 남한과 미국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지금 거의 다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미국을 협박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점령할 텐데 미국이 너 참전하게 되면 내가 때릴 거야 너. 로스앤젤레스나 이런데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내가 때릴 거야. 자, 이렇게 협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우리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로 지금 미국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4개월 전에 바이든이 와가지고 미국에 투자하면 뭐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다 지금은 싹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달라졌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본다면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도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과 그리고 언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어요. 좌파 사법부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국제법을 어긴 겁니다. 따라서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언론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좌파 사법부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북한과 중국에 이롭게 하기 위해서 국제법을 위반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조중동을 비롯한 유럽 매체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거 우리가 국제법을 어겼으니 아베 만난 뒤에 아베가 아니죠. 일본의 기시다인가요? 이번에 만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 우리가 국제법을 지키겠다. 다소 착오가 있었지만 국제법은 지켜야 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밀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조중동이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뒤를 밀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한국과 일본의 이간질하려고 하는 것은 좌파의 계략입니다. 책략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악화시켜서 한국을 더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군사적으로 고립시켜서 결국은 북한과 중국에 이롭게 하려고 하는 좌파의 전략이 바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나쁘게 하려고 하는 좌파 사법부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조국 같은 사람이 죽창가 들고 싸우자고 한 대표적인 나쁜 정책이 죽창가 들자고 하는 정책이 대표적으로 나쁜 거였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바이든을 또 4개월 만에 만나요. 그때 4개월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우리가 바이든에게 줄 거 거의 다 줬어요. 뭐 삼성전자도 가서 투자하기로 하고 현대자동차도 투자하기로 하고 LG에도 투자하기로 하고 웰컴. 그때
아 땡큐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땡큐 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까지 갔어요. 바이든이.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반도체에다 이렇게 사인한 거. 근데 미국 가갖고 지금 싹 입을 싹 닫고 보조금 안 주겠다 그러고 뭐 입 싹 닫고. 그때 4개월 전에 우리가 얻은 게 없어요. 바이든은 챙겨갈 거 다 챙겨갔어. 우리는 얻은 게 없어요. 제가 박진 외교부장에 대해서 가능한 한 아직까지는 비판하지 않고 있는데, 박진 외교부장은 잘난 체를 잘해요. 자기가 무슨 외교의 천재인 것처럼, 외교를 잘하는 것처럼. 박진 외교부장관이 지금 해놓은 게 뭐 있나요? 취임 4개월이 넘었는데 박진 외교부장관 한 거 없습니다. 그때 바이든이 왔었을 때 적어도 한 개 정도는 타결을 봤었어야 돼요. 통화 수합 같은 것들은 그때 바이든한테 얘기를 해줘. 당신 챙겨갈 거 다 챙겨가지 않냐. 우리에게도 조를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칼럼 하나를 읽어드립니다. 트럼프보다 더한 바이든이라고 하는 그 횡설수설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이렇습니다. 동아일보 횡설수설입니다. 장택동 논설위원이 쓰신 횡설수설인데요. 트럼프보다 더한 바이든 주요 부분만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바이든 취임 1년 8개월,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 뒤통수를 맞았다는 탄식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미 언론에서는 트럼프는 말로 했지만 바이든은 행동으로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내에서 19세기 중반부터 이어져 온 개념이다. 트럼프가 이를 전면에 앞세우면서 브랜드화했을 뿐이다. 오히려 정치 초보였던 트럼프는 두서없이 미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여 실제 효과를 크게 보지 못했다. 반면 육선 의원 출신 외교가 주특기인 바이든은 제도적으로 정교하게 진행하고 있다. 조 아저씨 웃음 뒤에 가려진 전략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고수를 상대하기 어렵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박진 외교부장은 실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박진 회장은 본인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지난 4개월간 박진 외교부 장관을 평가하라. 낙제점입니다. 박진은 낙제점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 그리고 한국 미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본인의 능력을 발휘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박진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4개월 동안 보고 느낀 소감입니다. 박진은 실력이 없다. 말만 앞세운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에 걸쳐서 문재인 정부가 한 일 중에 혹시 우리가 북한으로 돈이 흘러 들어갔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비행기 타고 어디 가가지고 그 중동의 국가에 가서 비트코인을 세탁해가지고 어디로 보내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그 수상한 자금, 그 10조에 가까운 수상한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궁금하다. 당신들 도대체 박원순 때 돈을 북한에 얼마나 퍼줬는가? 그 자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뉴델리 이도영 기자가 어제 쓴 기사입니다. 핵개발하는 북한에다가 대북사업 명목으로 세금을 썼어요. 박원순은 55억 원을 썼습니다. 오세훈은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기사를 읽고 갑니다. 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18년부터 4년간 대북사업 명목으로 55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오세훈 시장 들어서는 대북사업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시로 제출받은 서울시 대북 관련 사업 내역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북사업 명목으로 55억 1,6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식량 등 인도지역 사원, 그리고 2019년에는 두 차례에 나눠서 각각 5억 원과 11억 6천만 원을 같은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2019년에는 동북아 국제침선 탁구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9억 원의 예산을 2019년에는부터 2021년까지는 매년 나선 동문도 이순신 장군 유적 남북로 공동 발굴 사업에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3년간 총 26억 7,100만 원을 배정했으나 9억 9,300만 원만 집행됐습니다. 식량 등 인도적 지원 사업에 더불어 코로나가 확산한 2020년에는 보건의료 물품 등 인도적 지원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3억 5,900만 원과 3억 6,6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의료 종사자 및 어린이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방역 물품 지원과 적외선 치원기, 마스크, 방호복 등 코로나 방역물자 등을 지원한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유니세프 등 관계기관을 통해서 지원했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남측은 물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까지 전면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대북 지원을 이어간 것입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중인 올해는 대북사업 추진 실적이 없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2021년 집행된 예산도 계획을 전년도에 세우니 오 시장 시절에는 대북사업 추진 실적이 전무한 것이라고 정우택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박원순 시장 임기 10년 동안 대북 관련 퍼주기 예산 집행이 얼마가 있었는지 자료 검토하려고 있으나 서울시가 집계한 통계가 2018년부터라 4년치 자료만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정 의원은 효과가 의심되는 대북 통일 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쓰였는지 이번 서울시 국정감사 지지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저는 북한이 코로나 우리 한 명도 안 걸렸다 큰 소리 치길래 또 우리가 코로나 도와주겠다고 그랬잖아. 그때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욕도 하고 그랬죠. 근데 보니까 서울시가 지원해줬네요. 보니까 서울시만 지원했겠어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장 다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만 북한에 지원했겠어요? 저는 전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에 얼마씩 지원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좌파들은 이상해요. 돈은 줄 거 다 줘. 또 숨어서 줘 몰래. 법을 어겨가면서. 욕은 또 욕대로 다 먹고 고맙다는 얘기는 내가 북한이 받고서 참 나만 고맙습니다 라는 얘기 한마디도 한 일이 없어. 욕만 딜해야 돼. 삶은 소대가리가 어떻다든 등 뭐가 목구녕으로 넘어가느냐는 등. 근데 왜 자꾸 퍼주는 거야 거기에다가. 나 우리나라 좌파들은 그 의식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저쪽만 그냥 드려야죠 이거야. 조선일보 칼럼을 하나 소개합니다. 네, 잠깐만요. 찾아놨는데. 여기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이 칼럼. 주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칼럼은 여러분께 주요 부분만 소개합니다. 유교는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시천적 학문이었다. 이 칼럼을 쓰신 분은 박정훈 조선일보 논설실장입니다. 유교는 현실을 기반으로 실천적 학문이었다. 수신제가 치국청편으로 표현되듯 실세상에서 써먹기 위한 자기 개발론이자 처세술, 정치 윤리에 가까웠다. 공자 맹자는 먹고 사는 실용의 가치를 중시했다.
공자는 먼저 백성을 부유하게 해주라고 했고 맹자는 물질이 있어야 마음도 생긴다고 했다. 그랬던 유교가 관념론으로 흐른 것은 12세기 주자가 집대성한 성리학 때문이다. 선불교, 도교의 영향을 받은 주자가 우주론 인간 본성론에 매달리면서 실천윤리든 유교를 형이상학적 철학적으로 바꿔놓았다. 중국에서 성리학은 유교의 한 분파에 불과했고 16세기 이후엔 양명학에 밀려 퇴조했다. 그런데 조선에 전파되면서 이 모든 이설, 말하자면 이단입니다. 이설을 말살하는 압도적인 지배 이데올로기가 됐다. 조선의 산림 정권은 성리학, 극단주의에 빠져 정승승리의 길을 달려갔다. 물적 생산을 천대하고 실용적 변화에 문을 닫았으며 이냐 기냐의 관념 투쟁과 상복을 1년 이느냐 3년 이느냐 같은 형식 논쟁으로 날방을 세웠다. 중화 질서에 스스로를 종속시킨 것도 몰라 소중화, 작을 소자입니다. 소중화를 자처할 지경이었다. 성리학 원리주의가 조선을 만국으로 이끌었다. 그러니 공자가 아니라 주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그것이 옳은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 중심이 4대조 세계관에 빠진 주자의 후예들이 있다. 어디에 있다? 우리나라에 있다. 중국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친중 좌파 집단이 바로 그들이다. 중국을 높은 산덩어리, 한국을 아주 작은 나라로 지칭하며 중화 질서의 복원을 의미하는 중국 몽에 동참하겠다던 전직 대통령이 있었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시진핑의 발언에 침묵하고 현실 대신 이념의 성에 갇혀있는 차폐 정치 세력이 지금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중국을 숭모하는 집단이 일본 얘기만 나오면 토착 외고 운운하며 깔보고 적개심을 감추지 않는다. 조선조 사람의 소중화 의식과 다르지 않다. 중국에서 죽은 지 오래인 주자가 한국의 좌파 진영에서 펄펄 날아 살아뛰고 있다. 기가 막힌다. 한국과 일본의 그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그 아주 사대주의 사상, 중화 사상에 쩌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북한, 중국에 무조건 갖다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어제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본인의 채널 김경재 방송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송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한국이 좌파들에게 촉구한다라는 30분 분량의 동영상입니다. 여기서 김경재 총재는 우리나라 좌파의 위선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좌파는 다른 나라의 서방의 그 사회주의 좌파와는 전혀 다르다. 비도덕적이고 그리고 반성할지 모르고 그리고 돈만 밝히는 그러한 집단이다. 이제 한국의 좌파가 변해야 한다. 그들이 사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방송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도 있고요. 김경재 방송에 가셔서 김경재의 세상 읽기 한국의 좌파들에게 촉구한다를 시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그 윤석열 검찰이 수사에 포위망을 좁혀오니까 이렇게 봉화마을에 내려가가지고 참배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어제 신랄하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아침에 김기현 의원이 아주 제대로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비판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자, 디지털타임즈 기사입니다. 제목은 김기현 민주당을 제대로 때렸다. 아주 잘했어요. 때리려면 이렇게 때려야 되는 겁니다. 자, 툭하면 성지순례하듯 봉화마을로 떼지어 몰려다닌다 하는 것이 제목입니다.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부제는 봉화마을이 무슨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소도지역이라도 되는가. 방향이 틀렸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수사를 받으러 가야 할 일이지
봉화마을로 갈 일이 아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예우 차원을 넘어 매번 머리 조아리며 무슨 성현에게 참배하듯 할 일이 그거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노 대통령에 대한 찬상이 반드시 깔끔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잠깐 개입을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받아냈냐 부인이 받아냈냐 그것을 수사하는 중에 자살했어요. 어쨌든 그 돈이 노무현 쪽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좌파는 돈을 너무나 좋아해요. 위선적입니다. 그래놓고 딴소리를 해. 탄압받았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미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는 돈 때문에 죽은 사람이에요. 계속 디지털타임즈의 기사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당 지도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 봉화마을을 방문한 가운데 이를 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툭하면 성지 순례하듯 봉화마을로 떼지어 몰려다니는 민주당 사람들의 행태가 참 볼성사납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기현 의원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봉화마을이 무슨 대한민국의 치유의 법권 소도 지역이나도 되는가라며 방향이 틀렸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기소와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에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수사를 받으러 가야 할 일이지 봉화마을로 갈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을 넘어 매번 머리를 조아리며 무슨 성현에게 참배라도 하듯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에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찬상이 반드시 깔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수 정치인들이 과도하게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대장동 게이트의 키맨인 정진상 씨를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앉히며 친명 사당화를 첨예한 것도 이제 당 대표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성격을 엿볼 대목이다. 민주당은 단군 일의 가장 추악한 부동산 개발 관련 부정부패 의혹이 설계자로서 그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하루빨리 손절하는 것이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판단임을 상기시켜 주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의 대통령 고발이나 특검법 남발 등 묻지마 정쟁을 일부러 일으켜 국민 시선을 따돌리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그렇게 꼼수를 부린다고 해서 진실이 숨겨지지 않는다. 부패의 썩은 냄새가 온통 가득한데 부패의 몸통을 숨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아주 비판 잘했어요. 아주 하고 싶어한 얘기였습니다. 표현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적절한 표현을 썼어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국민들의 찬상이 그래 깔끔한 것만은 아니다. 문장 잘 썼어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대장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민주당은 단군 일의 가장 추악한 부동산 개발 사업, 단군 일의 가장 추악한 개발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대장동 사업을. 민주당은 단군 일의 가장 추악한 부동산 개발 사업 부정부패 의혹의 설계자가 이재명이다. 이것도 아주 표현을 잘했어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잘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단군 일의 최대의 절도 사건이 4.15 부정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지난번에 그 원내대표를 했어요. 그때 그 인천 연수구에서 배추인 투표지 그리고 일장기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 요청을 했죠. 국민의힘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라. 근데 하지 않았어요. 김기현 씨가. 저는 선택적 정의를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장동이 단군 일의 최대의 부동산 개발 부정이라고 알 정도의 지력을 가지고 있으면 4.15 총선이 단군 일의 최대의 절도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분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따라서 김기현 의원은 지금이라도 선택적 정의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김기현 의원이 이재명을 비판하는 것처럼 김기현은 4.15 총선을 비판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의 가장 큰 잘못은 선택적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우파 지도자들 중에도 선택적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잘 나가다가 4.15에 입을 다무는 사람, 아니라고 하는 사람, 잘 나가다가 5.18에 입을 다무는 사람, 선택적 정치인, 정의를 가진 선택적 정의를 가진 정치인, 선택적 정의가를 갖고 정의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파 언론인들은 이제 위선의 탈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재명만 위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뉴스 계속 이어갑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에 발끈했습니다. 국민 혈세를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했다. 사법 시스템에서 처리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좀 시원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타수당 대표라고 죄를 덮을 수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게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타수당 대표라고 해서 있는 죄를 덮어달라고 하면 국민이 수긍하겠는가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당연하죠. 타수당 대표라고 해서 죄를 덮어주면 되겠는가?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보였던 그 태양광 그 수사를 철저하게 할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수사 철저히 할 것이다. 예. 찬성하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과를 내라는 겁니다. 성과를. 말로만 하지 말고 성과를 하라는 겁니다. 성과를 내라는 겁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판문점 그 강제 북송 사건, 그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그냥 뭐 박지원이를 고발하니 뭐지? 박지원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막 조롱하고 돌아다녀. 윤석열 대통령 조롱하고 돌아다녀. 뭔가 일을 하면 성과를 내야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뭔가 말은 해놓고 성과를 안 내. 성과가 없어. 결과물이 없어요. 결과물이. 게을러. 느려 터져. 일을 안 해.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말은 앞서. 번지르르하게 말은 잘해. 성과가 없잖아요. 성과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어떻게 됐어요? 판문점 강제 북송 사건 어떻게 됐냐고. 두 번째,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문제의 핵심으로 접근하고 있지 못해. 문제의 핵심은 뭐야?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재인의 잡는 방법은 뭐야? 4.15 총선 부정을 수사하는 거예요. 지금 아웃복싱을 하고 있어요.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요. 윤석열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러면 당해요. 먼저 결정타를 내리지 못하면 얻어맞는 겁니다. 자, 동아일보 칼럼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네, 동아일보 칼럼이요. 자, 여러분 찾아놨습니다. 그 전에
그 전에 이거 하나 보여드립니다. 그 전에 자, 페이스북에서 찾은 글이에요.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씨, 당시도 죄 없던 현직 여자 대통령도 감옥에 보냈잖아요. 그리고 죄 많은 야당 대표하고 퇴임 대통령은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죠. 죄 없는 사람도 감옥에 보내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죄 있는 사람을 왜 감옥에 못 보내느냐? 문재인 감옥 보내라는 겁니다.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게 정의라는 거예요. 이게 페이스북에서 제가 오늘 발견한 글입니다. 그 다음에 칼럼이요. 자, 칼럼을 읽기 전입니다.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보여드립니다. 칼럼 읽기 전에 퀴즈예요, 여러분. 여러분 퀴즈를 맞춰보시기 바라요. 자, 퀴즈입니다. 보스와 지도자를 구분하는 잣대는 많겠지만 중요한 것은 경청이다. 보스와 리더는 구분하는 잣대가 많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느냐 하는 경청이다 하는 겁니다. 경청. 지도자는 경청하지만 보스는 말만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말을 듣지 않고 보스는 떠벌리기만 한다는 겁니다. 퀴즈를 냅니다. 다음 발언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렇게 발언한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말하면 그게 곧 결론으로 여겨지지 않겠는가? 그러니 누가 스스럼없이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한 사람은 1번 삼국시대 손권, 2번 세종대왕, 3번 이병철, 4번 김영삼, 5번 최태원.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요, 여러분? 내가 먼저 말하면 그게 곧 결론으로 여겨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누가 스스럼없이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겠는가? 1번 삼국시대 손권, 2번 세종대왕, 3번 이병철, 4번 김영삼, 5번 최태원. 여러분 누굴까요? 정답. 전부 다. 4명 모두가 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남의 말을 경청을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께 칼럼을 소개해 드립니다.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가 쓴 칼럼입니다. 자, 요즘 대통령실에는 이런 농담이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별명이 90%, 윤석열 대통령의 별명이 90%였는데 이제 95%로 그 별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발언 점유, 회의를 할 때 윤 대통령의 발언 점유율이 취임 전에는 90%였는데 지금은 취임 후에는 95%로 높아졌다는 겁니다. 즉 100분 회의하면 95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다는 겁니다. 점점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퀴즈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아까 퀴즈 이거요. 내가 먼저 말하면 그게 곧 결론으로 여겨지지 않겠는가? 누가 스스럼없이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겠는가? 손권, 삼국시대 손권, 세종대왕, 이병철, 김영삼, 최태원 모두가 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다? 회의 시간에 95%를 본인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 피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쓰는 방법. 보스와 리더는 다르다. 보스는 편한 사람만 쓰지만, 신봉만 쓰지만 리더는 인재를 널리 구한다. 보스는 패거리를 모으지만 지도자는 존경심을 모은다. 철강한 앤드루 카네기의 묘비엔 이렇게 써있다. 여기 자신보다 더 우수한 사람을 끌어모을 줄 알았던 사람이 잠들고 있다. 아, 멋있는 거네.
자기가 자기 묘비를 죽기 전에 그렇게 써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나보다 더 우수한 사람을 끌어모을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 잠들어 있다. 누가? 카네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피해야 될 것이 사람을 쓸 때 인재를 널리 구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보수와 리더를 구분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자신에 대한 엄격한데 남에게는 자신보다 다시요. 보수와 리더를 구분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자신에 대한 엄격함인데 채점은 시대적 상황과 국민 기대치에 따라 주관적이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아주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으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그 사람들보다 깨끗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난 그 사람보다 약해. 도덕성이 그 사람보다는 조금 뛰어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이 실망한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가장 기대가 컸던 문정권 비리, 권력남용 청사진은 문정권 비리와 권력남용을 청사는 아직 청사진이 안 나왔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외치고 추미애의 광란의 칼질에 당당히 맞서면서 치솟은 윤석열표 공정과 상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 눈높이는 아내 장모 모두 감옥에 가도 상관없다. 한 점 의혹을 남기지 말고 수사하라고 강조하는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문재인의 비리, 권력남용에 대해서는 수사하겠다는 고 입을 뻥끗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 많아. 윤 대통령 사람을 자기 사람만 써. 그리고 대선 전에 약속했던 비리 척결, 문재인의 척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어. 이겁니다. 다음 뉴스 갑니다. 여러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어요. 거기다 대통령실이 생애 영빈관을 짓겠다는 겁니다. 예산 870억이 편성해 달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800억 원대 예산을 들여 구 청와대 영빈관 격의 경빈관과 같은 격의 신축 부속 시설 건립을 추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청와대 영빈관과 같은 행사장을 갖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영빈관 기능을 하는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용산으로 가면, 즉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가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다라는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영빈관도 새로 지어야 하고 공간도 새로 돼요. 지금 공간은 하남동에 있는 외교부 장관 공간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영빈관도 이렇게 들어가고 국방부 청사를 개조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고 줄줄이 국방부 다른 데로 가는데 줄줄이 돈이 들어갔어요. 줄줄이 돈이 들어가요. 근데 일을 잘하면 돈 좀 써도 되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 청와대에서 나 청와대에 가면 권위주의가 된다 이렇게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그래서 나 청와대 안 가겠다는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아까워요. 좀 이 예산이 하는 일에 비해서 돈 쓰는 거 보면 쓸데없는 돈 쓰는 거 보면 좀 아까워요. 돈값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돈값을 못 하시는 것 같아. 이제 이거 야당이 물고 뜯고 난리 칠 겁니다. 이거 그래도 좋아요. 일만 잘하면 아까 800억 아니라 8천억이라도 지원해서 질 거 짓죠. 근데 좀 아까워요. 윤석열 대통령 하는 일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아깝습니다. 아까운 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저를 비난하는 거 알지만 아까운 건 아깝다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다음 뉴스요.
문화방송 관련입니다. 중앙일보에서 가져왔습니다. 박문진 이사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재단입니다. 그러니까 박성재 MBC 사장을 해매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문진이 김도인 이사, 이분은 그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입니다. 진영 논리로 국민을 갈라치고 있다. 박성재가. 그래서 해매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소속 김도인 이사가 박성재 사장, MBC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김도인 이사는 이사회 의안 제안서에 따르면 의사회 의안을 이제 이렇게 올렸어요. 김도인 이사가 박문진에. 지난 8일 MBC 박성재 사장 해임 결의안 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문진은 20일 개최되는 정기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합니다. 박문진은 MBC 대주주이기 때문에 박문진 이사회가 사실상 사장의 임명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권 성향인 김 이사는 제안서에서 박 사장 해임 사유로 진영 논리에 입각한 국민 갈라치기 보도로 여론 양극화 초래, 끼리끼리 나눠먹기식 인사로 회사의 경쟁력 추락, 국민 갈라치기 보도와 관련해서 MBC 박성 사장은 보도국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교통방송 TBS 김어준이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초동 집회 인원을 딱 보니까 100만짜리였다며 보도의 기본적인 사실 확인을 무시하고 정파적 시청자가 믿고 싶어하는 대안적 사실을 제공한 셈이다. 있는 겁니다. 이거 통과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은 9명인데 그 중에 3명이 지금의 여당, 그리고 나머지가 야당입니다. 당연히 부결될 겁니다. 자, 현 이사진 임기는 2024년 8월까지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에 따라 김 이사의 안건이 박문진 이사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박성재 사장 역시 내년 2월 임기 3년이 끝나야지만 현재 이사회 구도상 연임이 가능성도 있다. 연임이 끝나지만 내년 3월에 임기가 끝나지만 연임할 수도 있어요. 박문진에서 또 연장시켜주면. 정답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답. 내년에 지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버티고 있으니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나게 되면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이 MBC, KBS 공영방송지 시스템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깨끗해져요. 만약 그걸 못 없애게 되면 지금 현재 박문진 이사, MBC 박문진 이사 임기는 2024년 8월까지예요.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또 내년에 또 좌파 사장을 임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윤석열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임기 거의 중반까지도.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정답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정답을 말해주면 싫어하죠, 사람들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나면 새로운 방통위원장은 KBS와 MBC 공영방송 제도를 폐지하면 됩니다. 끌려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끌려다닙니다, 지금. 정답을 말해주는데 그 정답에 호응하지 않아요. KBS와 MBC 공영방송 없애자고 제가 주장하는데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로 임마 무슨 일이야? KBS, MBC고 계속 공영방송을 해야 나도 임마 뭐 한 자리 하는 거 아니야? 너 입 다물어 좀. 야 거기 이사 자리도 몇 자리가 생기고 뭐 지방서 사장 자리도 생기는데 야 너 입 좀 다물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아니에요 여러분. MBC와 KBS 공영방송은 폐지해야 합니다. 아이고. 자. 어제 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고 그래요. 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라.
과잉 생산된 쌀이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쌀값 폭락 문제에 대한 대응을 주문한 지 하루 만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기권했다. 자, 쌀을 생산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요즘 쌀 많이 안 먹으니까 남아요. 그거 다 사주라는 겁니다. 국가가 다 사주라는 겁니다. 창고에 쌓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또 북한 주자는 얘기할 겁니다. 툭하면 쌀 북한 주자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 쌀을 북한을 주던 말던 그런 차후지에 두고 쌀이 남는다는 얘기는 소비가 안 되니까 남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주자? 아니요. 이것도 제가 생각하는 정답.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견해를 제 책에서 밝힌 일이 있습니다. 쌀을 사주지 말고 논을 사주라는 겁니다. 정부가 농사를 짓는 사람에서 쌀을 내는데 당시 수익을 못 올렸죠. 그럼 우리가 대신 땅을 파세요. 정부에게. 쌀 대신에 논을 사주라는 겁니다. 싫어. 아니, 넌 아파야겠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쌀을 사주는 돈으로 논을 자꾸 사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농지 수급을 정부가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땅이 논이 있으면 그것을 어떤 농어촌 개발공사 같은 데도 있잖아. 거기에서 대규모 농장을 확보해서 경쟁력 있는 논농사 또는 밭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주장합니다. 쌀을 사주지 말고 논을 사주길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또 우리나라엔 두 개의 마피아가 있다고 그랬어요. 큰 마피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커다란 마피아가 대북 마피아. 아까 보셨죠? 코로나 때에도 그냥 몰래 서울시가 막 지원한 거.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북한에 돈을 퍼줬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의심이 가는 일들이 많아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자, 우리나라의 대북 마피아 돈을 많이 갔어. 근데 영수증이 아무것도 없어. 돈을 썼다는 건 있지만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걸 검증할 방법이 없어. 대북 마피아들이 하는 사업이 다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방송문화진흥회 얘기했죠. MBC의 방송문화진흥회. 방송문화진흥회에서도 북한의 나무심기 사업에 돈을 썼어요. 나는 방송문화진흥회, MBC의 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왜 MBC 북한의 나무심기에 돈을 지원했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 당시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좌파 출신이었죠. 영수증이 없어. 자, 우리나라의 또 다른 마피아, 교육부 마피아가 있습니다. 교육 마피아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잠깐만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대입 정원을 2025년까지 16,197명을 줄인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너 지금 인구가 줄어서 대학교에 입학 정원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적지. 그래 너 정원 줄여. 정원 줄이면 어떻게 되냐. 내가 돈을 줄게. 국가가 예산을 준다는 겁니다. 국가가 예산을 돈을 줄 테니 정원을 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맞냐고요. 인구가 줄어서 즉 신생아의 숫자가 들어서 점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대학교 정원이 확 줄었어요.
대학교 입학 자원이 줄었어요. 입학 자원이. 근데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정원보다 입학 자원이 훨씬 줄어. 그러니까 미달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저 특히 뭐 저 지방 대학 뭐 가릴 것 없이 이제 저 밑에 지방 대학부터 뭐 지금 미달 사태가 속출하죠. 정원 줄여라. 뽑는 정원을 줄여라. 어차피 줄었어. 안 들어오는데 뭐. 어차피 안 들어와요. 저 입학 자원이 줄어서. 근데 그걸 줄이면 입학 자원을 예를 들어서 100명을 뽑기로 한 거를 50명만 뽑겠다라고 하면 정부가 돈을 주겠다. 미쳤어요? 돈을 왜 줘 거기에? 어차피 정원이 줄었는데 거기다가 돈을 주면 정원이 늘어나? 그 대학에 돈을 주면 그 대학이 훌륭한 대학으로 바뀌어서 이 입학생을 많이 뽑을 수 있어요? 입학 자원이 줄어서 망해가는 대학은 내버려 두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애를 안 낳아서 입학생이 줄었어. 그럼 대학교 망하는 거지 뭐. 근데 그 망하는 대학에다가 명목적으로 너 입학 정원 줄이면 내가 돈을 주겠다, 세금을 주겠다. 논리적으로 맞아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럴 때 조건이 많아. 그래 놓고는 이제 돈을 줄 테니까 줄이고, 그 다음에, 충원율이라는 게 있어요. 정원, 줄이겠다고 한 정원에서 몇 퍼센트를 충원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또 하겠다는 겁니다. 유지 충원율은 학생들이 입학해서 꾸준히 잘 다니는지 보기 위한 지표다. 예, 또 중간에 학교 다니다가 입학했다가 그만두는 그 학생들 많아요. 왜냐면 대학에서 이제 사람들을 막 그냥 막 무리하게 뽑아놓고 야, 입학만 해. 그래 놓고는 그만두는 학생도 많아요. 이걸 유지율이에요. 그것도 간섭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왜 교육부가 이런 짓을 하고 있냐고요. 내비로둬요. 내비로도 제발 좀. 대학이 학생을 뽑던 말던 내버려둬요. 정원을 몇 명을 하던 반도체과를 뽑던 내버려둬요. 그리고 우리 대학은 도저히 입학생원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산하게 내버려둬요. 국립대학도 파산시키면 돼요. 국립대학 파산해서 그 자산은 국고로 하면 돼. 사립대학 오케이 파산하겠다 환영한다. 대신 재단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네가 도로 가져가라. 재단 설립자가 일정 비율을 가져가라. 아니면 재단 설립자가 돌아가셨으면 그 유산 상속자가 받아가라. 지금 교육 마피아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 마피아들은 신났어요. 일이 많아.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정원 확보하라고 그랬으니까 대학 돌아다니면서 내가 너 반도체 정원 몇 명 줄게. 너 몇 명 줄게. 너 내 말 잘 들어. 그 다음에 입학 정원 줄여. 내가 돈 줄게. 너 내 말 잘 들어. 이게 교육 마피아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교육 마피아와 대북 마피아 때문에 망합니다. 또 있어요. 몇 개의 마피아가 있지만 가장 큰 마피아가 교육 마피아입니다.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교육 마피아, 교육부입니다. 그 다음에 대북 마피아 때문에 대한민국은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어떨 땐 제 주장이 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주장이 100% 맞다라고는 건방진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목소리도 존재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은 주장을 조중동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KBS, MBC 같은 JTBC 같은 방송 매체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후원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그리고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후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상업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잠덮개 숙면 매트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잠덮개 숙면 매트에서 새로운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선체험 후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먼저 써보고 나중에 돈을 내라. 효과 없으면 반납하면 된다는 겁니다. 30일까지입니다. 체험 기간은 한 달이고요. 상담은 1566-4575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품목이 있네요. 그 다목적 매직 벽예를 선체험 후 효과가 있으면 돈을 내고 효과 없으면 돌려 반품해라 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종사이버대학교 광고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카피는 나도 대학생이 되고 싶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 컴퓨터 AI 학위 취득을 위한 나만의 수강 로드맵을 공모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보내라는 거죠. 공모의 주제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 AI 공학과에서는 100만 IT 인재 양성을 위한 개인화된 수강 로드맵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혹은 승진을 위해 학비 부담 없이 IT 학위 취득을 위한 지름길 공모전 수상기와 함께 구상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 연락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번호도 있네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도 있습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공모전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강을 해서 내가 IT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공모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상금도 주고요. 그렇습니다. 예, 세종사이버대학교 광고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보기가 좀 겁나요. 윤석열 대통령을 하도 비난하고 그러니까. 예, 비판과 비난은 다른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비판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각이 편향된 사람입니다. 아주 올바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좀 격한 표현이 좀 생략하겠습니다. 격한 표현이 있어요. 네.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음식만 차려놓고 먹지 못하게 하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하는 짓을 보면 답답하네요. 왜 나쁜 사람들을 빨리 구속시키지 못하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멀쩡한 건물 놔두고 왜 요란하게 국고를 탕진합니까? 건물이 생물입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이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좀 아까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대궐 같은 청와대를 국민들이 돌려달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수사, 폼 잡기만 하는 수사, 하지만 허지부지하는 수사, 이거 이제 그만두라는 겁니다. 예,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비난을 제가 했죠. 비판을 했죠. 박진 외교부 장관은 겉포장만 잘한 외교부 장관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빨리빨리 감옥에 보낼 사람은 빨리빨리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속상해서 못 살겠습니다. 예,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